안녕하십니까. 쌍용자동차 위기진단과 회생방안 토론회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이제 위기진단까지는 했고요. 그리고 그 위기가 봉착하게 된 이제 원흉들을 좀 또 짚어봤습니다. 맨날 그런 옛날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이제 급하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쌍용자동차 문제를 지금 실타래처럼 꼬여 있겠죠. 한 군데는 아닐 것 같고 다양한 연결고리들이 있을 텐데 그 고리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쌍용자동차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회생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선 두 분 전문가 분들께서 진단 좀 해주시고 그 회생 방안에 대해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짧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게 1시간 거리일 텐데. 네, 우선 뭐 중요한 부분만 먼저 네,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무엇이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도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점. 현재 사실 마인드라가 그 매각 협상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은 명백히 투자금을 회수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회사를 망쳐먹은 책임을 어떻게든 지겠다가 아니고 그동안 투자한 돈, 그러니까 그 티볼리 플랫폼 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돈까지 한번 다 챙겨 가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마인드라가 그 과거에 그 잘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실사하거나 조사하거나 심지어 어떤 것은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조치가 있어야만 그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구조조정에서의 최고의 제1의 원칙인 대주주 책임, 이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야만 쌍용차가 회생하고 재출발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든 쌍용차 경영진이든 지금 뭐 제1의 원칙을 매각, 그것도 해외 매각으로 잡고 있어요. 이 회생 방식을. 과연 이게 살 길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따가 뭐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능사가 아니다. 엊그제 지금 뭐 그런 보도도 떴지 않습니까? 쌍용차와 르노 삼성에 탄소 그 부담금 뭐 몇백억씩 폭탄이 떨어졌다. 뭐 그린 뉴딜을 가야 되는데 탄소 제로도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홍석범 연구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그 해외 자본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이윤을 뽑아먹는 데에 관심이 있고, 여기서 뽑아낸 이윤을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자기들 필요한데 다른 데 써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여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단 말이죠. 한국 정부가 지금 그 탄소 그 넷 제로니 그 그린 뉴딜이니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전기차를 만들 생각이 하나도 없는 해외 자본에게 또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그 정부 정책 입장에서 보면 자해행위 아닌지. 오히려 현재 이 정부가 그린 뉴딜을 얘기하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어쨌건 현재 아직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제조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쌍용차가 그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분간만이라도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이 기업을 운영하고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현재 이 두 차례 해외 매각으로 체력이 굉장히 약화될 대로 약화된 쌍용차의 체력을 살려주고 그러고 나서 진짜 쌍용차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논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 1,900억 개 달하는 그 산업은행 채권이 있는데요. 요거 출자 전환만 해도 아마 산업은행이 단숨에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방법만으로도, 물론 그것만으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운영 자금이나 개발 자금이 좀 그 추가로 투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방법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 길을 가서 일단 마인드라의 잘못을 털어내고 그리고 해외 매각으로만
이 점철된 잘못된 과거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다시 이제 그 쌍용차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도 국가 정부 책임 하에 일정한 그 한시적인 국유화 과정을 거쳐서 그 진정한 회생 방안을 대안을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채권 1,900억이면 마힌드라보다 많나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그 마지막 주가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출자 전환할 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그 경우에 법정 관리 때나 그 하게 되는 주주간 계약이든 뭐 이런 걸 통해야 될 텐데 현재 그 이 H사 인수하겠다는 H사가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약 2,800억. 2,800억 정도면 대주주가 된다고 하니 그러면 1,900억을 출자로 전환했을 때 아마 그 주식 교환 방법에 따라서는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한시적 국유화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 중앙정부만, 산업은행이나 이런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경기도나 평택시나 이런 기초단체까지도 좀 투자를 하는 그런 큰 틀, 그거는 이제 완전 국유화라기보다는 공유화 개념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사실 모델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 르노자동차, 프랑스 르노자동차가 그 대주주가 프랑스 정부입니다. 다들 모르고 계실 텐데 15%의 지분을 르노자동차가 가지고 있고 르노자동차 지분의 15%를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고 폭스바겐도 놀랍게도 폭스바겐 지분 20%를 독일의 니더작센 주정부, 한국으로 따지면 경기도 같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니더작센 주에서 주요한 생산을 하도록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을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이어서 이게 어떤 배경 설명 없이 갑자기 처음 어떤 한시적 국유화, 혹은 한시적 공기업화, 혹은 공공성 강화 이런 이야기를 던졌을 때 좀 많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도 이게 좀 확 와닿지 않는 이제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왜 제3의 길을 이렇게 찾게 되는가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도 같이 좀 곁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옵션이 한 3-4가지 정도 있죠. 옵션을 이제 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첫째는 이 위기를 넘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해법은 ARS 기간 안에 이것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를 이제 다 갚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차입금을 상환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베스트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제일 빠르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출자 전환을 하든 추가 자금을 투입하든 아니면은 채권자들이 채무를 일정 부분 유예하든 상환을 유예하든 이런 방식으로 이게 그거 하라고 ARS가 있는 거거든요. 법원이 직접 개입하기 전에 알아서 직접 해법을 찾으라고 이제 자유구조조정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가지 있는 옵션이고 두 번째는 이 ARS 안에 어떤 자율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과정 속에서 매각을 동시에 이제 추진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옵션입니다, 사실. 매각과 ARS는. 근데 이제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시간을 벌 목적으로 ARS가 지금은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각을 지금 조금 더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근데 이제 이 하자본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내 언론에 알려진 대로 과연 쌍용차를 인수할 만한 사이즈의 이제 뭐 기업이냐.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굳이 하라는 자본 하나만 매각 대상으로 이제 입지를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았네요. 이제 왜 매수하겠다라고 인수하겠다라고 들어왔느냐. 어떤 그 의도도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는 하자본이 훨씬 더 협상력 우위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의 입김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매각 협상 시장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기업 노조가 총고용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지어 그것조차도 과연 지켜질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매각이 된다고 한들. 세 번째 옵션은 법정 관리로 가는 겁니다.
이제 법원이 실제로 이제 회계 범위를 지정을 해서 네. 존속 가치가 높냐, 청산 가치가 높냐 이거를 따지는 것인데 네. 이 세 가지 옵션 다 어떤 옵션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3의 해법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ARS가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안에 어떤 그 해법이 나온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마인드라 자본이 경영을 계속 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ARS 기간 안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라는 거죠. 마인드라 자본의 네. 무경영 전략이 과연 이 시국이 지나간다고 한들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위기가 시점만 달리할 뿐이지 반복될 거라는 것. 두 번째, 하자본이 과연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과거 상해기차나 마인드라와는 다른 네. 제대로 어떤 의지를 갖추고서 한국 공장에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수익 전략을 취할 것인가 수익을 탈취해가는 전략을 취할 것인가 전자보다는 후자를 훨씬 더 높게 볼 거라는 것이죠. 또 자본만 바뀌었지 글로벌 본사가 어디인지만 바뀌는 것이지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될 것이다. 법정관리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존속가치보다는 청산가치가 더 높을 거라고 누구나 다 이제 예상을 입 밖에 쉽게 내진 않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높고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또 이 위기를 벗어나는 또 다른 한 해법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나리오 옵션이 다 어떤 옵션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쌍용차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3의 길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알고서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는 쌍용차에 좀 특화된 이야기보다 이제 외투기업 일반과 관련된 해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민규 위원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우선은 이 글로벌 본사의 수익 전략을 견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초국적성의 어떤 자본의 초국적성과 수익 전략을 정말 견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그것을 1차적으로 견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경영진의 직접 침투에 들어가는 방식, 노동이사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만으로 이제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노동이사제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조금 더 높인다든지 그러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는 것 아니면 어떤 외투기업의 부당노동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노사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근로감독 조치들 이거는 행정당국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외투기업 내에 대등한 노사관계나 고용관계 환경을 조성해줘야 그 다음에 노동조합들이 혹은 거기에 들어간 노동자 이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글로벌 자본을 견제할 수 있다. 그것이 물론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본사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힘의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는 이제 그 얘기를 하셨지만 산업은행을 주로 이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얘기하셨지만 저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지금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만 설계가 돼 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균형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혜택들은 다 누리고서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모든 수익은 다 빼가면서 하나도 견제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페널티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도적인 정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정부, 저는 쌍차 문제, 외국인 투자기업 특히 이제 외투 완성차 문제에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집단은 지방정부입니다. 자동차는 이 완성차, 쌍차를 지금 우리가 로 시작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평택에서 쌍용차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쌍용차 하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변부에 있는 1차적으로는 부품사들. 부품사들이 과거와는 달리 어떤 동기서열, 직서열 구조를 강하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제 모듈화 어떤 기법들이 발달하면서
부품사들이 과거보다 완성차와 지리적인 인접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쌍용차 평택 공장 주변에 부품사들이 있다는 네, 겁니다. 네. 완성차가 무너지면 평택시가 산업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이것을 중앙정부만 바라보고서 지자체가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당장 일자리, 세수, 지역의 산업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아까 폭스바겐의 사례처럼 중앙정부도 중앙정부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개편에 있어서 입장, 기조전환 혹은 제도적인 어떤 개편,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쌍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와야 될 이해관계 당사자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역할을 강력하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그 전기차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쌍용차 문제도 쌍용차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 이게 긴밀하게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지금은 이제 부품을 주고받는 관계만이 아니고 채권 채무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부품사들이 납품 대금을 지금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쌍용차를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공급사설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쌍용차 기업 하나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산업 경제적인 쌍용차가 무너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품사의 인프라들까지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부품사와 연동된 공급사설 차원의 관심과 어떤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평택에서 정말 그 쌍용자동차 무너지고 협력사들 다 무너지고 그러면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도 그 회생, 그 지역 경기 살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럴 때 좀 조금 개입하고 시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좀 투자해서 좀 개입하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이 공적인 지방 정부의 권한이 그렇게 뭐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중앙 정부보다는 물론 적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된다. 지금 사례도 많이 뭐 르노도 얘기하셨고 폭스바겐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지방 정부들이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보통 정치인들이 그냥 우리 지역에 외자를 얼마 유치했다. 우리나라에 외국 뭐 달러가 얼마나 들어왔다. 이것까지만 얘기하지 실제로 정말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나 거기서 그 무슨 그 산업재해라든가 무슨 그 공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전을 안 쓰고 그러는 거. 그래서 한 한두 번 속는 거는 뭐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지만 그다음부터는 계속 속으면 속는 놈이 바보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또다시 그 해외 매각을 또다시 추진하고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네. 3번 이상 속으면 공범관계. 공범관계.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옹석범 연구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제가 이제 쌍용차 문제를 볼 때 쌍용차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그러니까 외투자본의 전반적인 문제고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러저러한 프리즘을 통해서 르노 삼성에도 한국 GM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대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르노 삼성이나 한국 GM에서도 뭐 그런 의미의 먹튀나 이런 것들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머지 않은 미래에 지금 2020 내년 8월이면 그 GM의 부평 2공장에 생산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이대로 별 변화가 없으면 부평 2공장 폐쇄. 근데 저게 왜 내년 8월이겠어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또 지난번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군산공장 폐쇄하면서 8,100억을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듯이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르노 삼성 굉장히 뭐 떠들고 있는데 뭐 현금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불과 6주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 상황 앞에서 그 자본은 열심히 어떻게든 정부 돈 뜯어먹기 위해서 혹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양보를 희생을 얻어내기 위해서 딱 요소요소에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고용을 유지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있겠냐 퍼줘야지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결국 혈세를 계속 퍼붓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번에 쌍용차를 제대로 관점을 잡고 이 뭔가 뭐 한시적 국유화든 정부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GM이나 르노 삼성 르노에서 그런 장난을 치려고 할 때 우리는 쌍용차 봤잖냐 얼마든지 이 방법으로 갈 수 있다 너희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라고 배짱을 부리면서 그 외투자본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규제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규제를 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산업정책적인 교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교섭력이 전부 다 외투자본이 가지고 있죠. 우리 나가면 싹 뭐 고용구조 생태계 다 망가지는데 정부도 니들 어떻게 할 거야? 선거 앞에 딱 던지면 항상 지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외투자본 전반을 상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덕중 부장님. 예, 뭐 그 회생 방안 관련해서는 앞서 두 분의 얘기를 뭐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나 아니면 계속 해왔던 상황인지라 더 추가할 건 없는데요. 많은 이제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언론에 나온 댓글을 보면 상당히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책임 문제, 뭐 노동자의 어떤 이런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어쨌든 뭐 노동자의 어떤 기능이 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10년 과정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업노조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매각 국면에서 계속 드러내놓고 본인들이 이제 뭔가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쌍용장차 내에는 뭐 무쟁의, 무파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 10년 동안은 이제 어쨌든 국내적으로 보면 보수 언론도 그 문제를 되게 부각할 정도로 노사 상생의 어떤 대표 기업으로다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매각 계속 반복되는 이 매각 과정에서 결국에는 책임의 모든 전가를 현장 노동자들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쌍용차 다시 이 위기에 대한 원인은 대주주의 역할이 있고 무능한 경영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을 보면 계속 뭔가 책임에 대한 현장으로다 얘기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저 기업노조가에 있는 동료들, 공장 안의 동료들이 지난해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임금 반납 그리고 복지 축소 포함해서 1인당 1,8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씩 그 자관을 이미 했어요. 그 금액을 보면 1,000억이 넘는 돈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뭔가 대주주는 투자하지 않고 투자한다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정말 쌍용장차를 살리기 위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관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좀 많은 국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반복되는 이 매각 국면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마인드라가 끝까지 고압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이 매각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분노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 정부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감시 경영하고 이런 경영을 견제를 계속 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이 방향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얘기를 전달하면서 아까 이제 무쟁의 서약 뭐 이런 단협 3년 연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본질을 다르게 틀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뭐 쌍용장차가 앞서 이제 저도 이제 한시적 국유화 이 사항에 대해 계속 끊임없이 이제 토론회나 아니면 산업은행 앞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계속 금속노조 쌍용장차 지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금도 그 문제는 계속 저희들 주장하고 있는데 짧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이제 지역의 시민들이 좀 보면 쌍용차 사항이 대주주가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투자한 것을 그냥 가져가는 티볼리를 헐값에 가져가는 이런 문제로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자하지 않는 과정에서도 쌍용장차는 독자 개발을 계속 끊임없이 추진해왔고 신차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연구소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SUV 강자라고 하는 이런 뭔가 SUV의 명가로서에 대한 독자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쌍용장차의 정부의 어떤 지원과 중장기적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올바른 정상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정부 입장에서 봐서도 사실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장기적 상황으로 보면 어느 특정 기업의 수요를 독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 쌍용 자동차를 정상화시키고 아니면 외투자본에 대한 한국 GM이나 르노 삼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요를 방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을 보면 이것이 매각만이 쌍용차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가 그런 중장기적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쌍용차 문제를 들여다보고 뭔가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다가 제시하고 어떤 그 역할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노동자들이 1,000억 정도의 뭐 출자? 이게 출자 근무로 전환이 안 된 상태에 네, 그게 안 됐습니다. 안 사실은 된 출자 전환하면 상당한 대주주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주관리 뭐 이런 거 노동자 기업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외국에는 그런 데 많이 있죠. 노동조합이 직접 무너져가는 회사를 인수해서 아예 운영하는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예 노동조합은 상상 자체를 못 하시나요? 어떤가요?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 노동이사제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거기까지는 상상하기가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두 분은 어떠세요? 그런 노동이사제나 노동자 자주관리 아니면 뭐 노동자가 직접 경영하는 그 회사 인수 뭐 이런 너무 꿈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요, 뭐 올해 금속노조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그 단체 협약 기반의 공동결정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좀 하고 있던데, 네. 저는 이제 단체 협약 기반의 공동결정 제도는 충분히 추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이제 노동이사제는 현행 이제 이사회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이사로 들어가면 꽤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렇죠. 정보 제공도 딱 한 표. 예, 정보 제공도 거의 못 받고 예, 이사회에 예, 제공돼야 하는 딱 그만큼의 정보만 제공할 뿐이지.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 한국 GM 이사회 8명 중에 3명을 추천해요. 예. 8명 중에 한국 GM 이사회 8명 중에 3명이 산업은행 추천 이사인데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뭐 노동이사보다 조금 더 꿈을 크게 공동결정제도 단체 협약 그 베이스에 이제 공동결정제도를 해볼 수 있다면 금속노조가 올해 또 이제 뭐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거 얼마든지 그리고 특히나 쌍용차를 좀 뭔가 해외 매각이라고 하는 민간 자본 쪽에서 대안을 찾기보다 다른 좀 공공의 용도로 이 대안을 찾는다면 훨씬 더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것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지 않겠나. 노동이사제를 지금 공동결정제 수준으로 하려면 독일처럼 50%의 이사를 이제 노동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가능하죠. 둘 다 어려운 얘기고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네, 사실 단협에 기초한 공동결정제도도 한참 나가 있는 이제 얘기고 노동이사제도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서 이제 예시를 한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노동이사제를 우리가 추천을 해서 이사 하나 들어간다고 한들 그 경영의 실질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정도 수준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한테 차단돼 있는 정보를 갖고 오는 정도 이제 그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노동조합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노동조합에게는 이 회사의 중요 정보들이 다 차단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사후에나 확인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다. 실시간으로 이제 회사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아는 것만 해도 아주 큰 목표다라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는 이 종업원 지주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 우리가 오너가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노동조합이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한 어떤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 하나와 또 하나는 지금 그 얘기를 던져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해법 자체를. 왜냐하면 지금은 책임 소재를 먼저 따지고 늦긴 했지만 그 책임에 입각해서
이제 책임을 묻고 네. 거기에 맞는 해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네. 갑자기 이제 다른 이야기를 다른 해법들이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 책임이 어디로부터 발발한 것인지 조금 더 이제 진하게 물어보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거기에 입각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예. 정부를 상대로 하셔도 좋고, 뭐, 지금 책임 소재가 있다고 하는 경영진을 상대로 하셔도 좋고, 지방정부 특히, 얘기하셔도 좋고, 뭐, 노동조합에 대해서 하셔도 좋고, 일반 시민들에게 하셔도 좋고, 아까 뭐,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막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뭐 하셔도 좋고요. 예. 마무리 삼아서 지금까지 못하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쌍용차는 무쟁의 무파업. 네. 여기에 덧붙이자면 지난 10년 동안 쌍용차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적자. 예. 2016년도 티볼리 420억 기술 이전료. 이걸 빼면 당시 300억 흑자기 때문에 이걸 빼면 또 적자입니다. 네, 그러네요. 10년 적자. 르노 삼성 지난 10년간 한 2년 정도 적자인가요? 적자가. 네. 파업을 제가 알기로 10년 동안 4년 정도, 그러니까 안 했던 해가 한 5년, 6년 정도 되는 것 같고 했던 해가 4년, 5년 정도. 자, 단순 논리로 보면 파업을 해야 수익이 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논리에 동의하시겠어요? 예. 파업을 안 하면 적자가 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쌍용차는 10년 파업 안 해서 적자가 났고 르노는 4년, 5년 파업을 해서 8년 이상 흑자가 났습니다. 예. 그러면 파업을 해야 회사가 사나요? 파업을 안 해야 회사가 사나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파업을 해야 회사가 산다는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자꾸 이런 현상적인, 결과적인 이 데이터만 가지고 모든 걸 재단하려고 정부도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 얘기를 충분히 훑어보지 않은 언론도 자꾸 받아쓰기만 하고 그런 거에 조장되어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악성 댓글로 나타나고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르노는 억지로 수익을 내서 거기서 배당금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내부 거래 이전 가격을 통해서 본사로 그 수익을 쭉 빼가는 구조니까 그렇게 수익을 내는 전략을 취한 거고 쌍용차는 일단 저 기업을 살리는데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걸 빼가는 데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수익성 있는 그 재무제표를 채워주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고 동일한 현상이 같이 좀 다르게 동일한 본질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좀 본질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겁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잡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GM이 또 대선을 앞두고 뭔가 또 하고 르노 삼성이 부산시장 선거를 전후로 뭔가를 하게 되면 투입해야 될 국민 혈세는 2배, 3배 아니 10배로 더 늘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잡기 위해서 혈세를 투입하는 게 훨씬 세금을 줄이고 절약하는 길입니다. 이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없습니다. 홍석범 의원님. 아까 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대부분 다 드렸는데 한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쌍차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쌍차가 굳이 이제 신호탄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쌍차가 아닌 다른 기업에서도. 그래서 저는 외투 기업의 일반론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어떤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기조는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최우선에 둔 기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밀어놨던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는 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언론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어떤 규제가 강하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제조업의 규제 강도는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네, 이게 오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업종별로 따져보면 약간 좀 성격이 다른데 적어도 제조업 부문에서는 규제가 이미 상당히 OECD 평균보다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수익을 목적으로 낮아진 문턱을 넘어서 초국적 기업들이 지금까지 한국으로 진출해 들어왔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권은 임기가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니까요. 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정권의 생리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생리와 제도적인 맥락 속에서 계속 피해가 손해가 반복되고 있고 그것을 누군가는 떠왔는데 그게 누가 되느냐. 그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맨날 막교대 뛰어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세팅 자체를 한번 재점검하자. 지금까지 인센티브 중심으로만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만 모든 것에 방점을 찍었던 어떤 제도적인 관점 자체를 한번 점검해보자 해서 이제는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좀 균형 잡게 만들어가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으면 르노, 쌍차 이후에 르노, GM 그 외에 외국인 투자 부품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을 또 한 번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어떤 역할들을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이제 많은 이제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뭐 고용 불안도 그렇고 임금 삭감 여러 가지 상황들 겪다 보니까 10년 전 그 쌍용차 사태를 바라봤던 지역 시민들에 대한 이 절박함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쌍용차를 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꼭 해야 된다는 절박함은 좀 사실 좀 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쌍용차의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을 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이 중장기적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짧게 이 평택 지역에서도 10년 전 가정 보면 사실 지역 경제 문제 포함해서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가 다 파괴되는 뭐 깨져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만큼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한 위기의 책임을 우리가 반드시 좀 묻고 다시는 이 지역이 이제 뭐 완성차만 쌍용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부품사까지 포괄한 그리고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이 지역 경제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단 이게 쌍용자동차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위기까지 우리가 포괄해서 사실 들여다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가 이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쌍용차의 한 구성으로서에 대한 현장에서도 그런 역할과 책임을 좀 다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마지막 발언을 부탁을 했는데 또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ARS, ARS 그 홍석보 의원 계속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ARS가 좀 자동 전화 응답 시스템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자율 구조 조정이라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에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은 뭐 무쟁의 선언해와라 뭐 단협 3년으로 연장해라 이거 이외에는 다른 단위의 자율적인 뭐 그 구제 방안 뭐 그런 방안이 없어요. 무슨 니들이 그런 거를 해오면 우리도 1,900억 그냥 그 출자 전환할게라든가 뭐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나온 것도 없고 그러면 무쟁의 선언은 10년 동안 쟁의를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한테 그런 노동자들한테 무쟁의 선언을 해라는 게 뭐예요? 그 대안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산업은행 회장님이 자행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왜 자꾸 그러니까 그걸 해오면 해법이 생기나 만에 하나.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도 옳지 않지만 그걸 하는 게 그 해법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닌데 지금
두드려야 할 곳은 다른 곳인데 엄한 데를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예. 예, 예.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네. 결국 산업은행에 지출해야 될 국민혈세는 마인드라나 이쪽으로 나가야 될 혹은 네, H사에 제공해야 될 특혜는 세금으로 더 늘어납니다. 예, 예. 예. 지금 이걸 줄여주셔야 하는 역할이 국채은행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 네. 지금 일단 2월 말까지 기간이고 그 뒤로는 이제 법정 관리이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죽여야 될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 토론을 좀 마련하긴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원흉들은, 그런 위기를 불러오게 된 원흉들은 누구인지를 진단을 좀 해봤고, 나름대로 노동자의 시각에서, 그래도 그동안 언론에서 웬만한 이게 보도가 이렇게 깊게 되지 않은 이런 방향에서 한번 방향을 짚어보고 회생 방안을 마련해보는 그런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했는데 두 분 전문가 의견이 굉장히 많은, 저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김덕중 지부장님 의견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이런 그 내부의 분열상 같은 것도 조금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것이 평택 지역과 경기도의 경제를 아주 완전히 망가뜨리기 전에 경기도지사도 좀 나서주시고 평택시장도 좀 나서서 함께 이 회생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택 일반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 지우면서 막 노동자들만 욕하지 마시고 정부를 향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언론을 향해서 목소리 내주시고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